안녕하세요. 이철재 회계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한국제대 국제회계 기준의 1012호 법인세 회계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법인세 회계 중에서 중요한 것을 추려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기 법인세 부채와 단기 법인세 자산 인식. 자, 먼저 단기 법인세 부채와 자산 인식. 자, 올해 세금 낼 것 중에서 못 낸 게 있다. 또는 과거 세금 낼 것 중 못 낸 게 있다. 부채 잡아야죠. 그 세금 낼 것을 잡는 것이 단기 법인세 부채입니다. 자, 단기 및 과거 기간에, 올해만이 아니죠. 과거도 좋습니다. 단기 및 과거 기간에 대한 단기 법인세 중에서 단기에 납부하지 못한 거. 그 부분은 단기 법인세 부채로 인식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기 법인세 자산. 세금을 더 낸 거예요. 더 내면 더 낸 금액 중 세법상 낼 것보다 더 낸 것을 환급받습니다. 환급받을 금액은 단기 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 과거 기간에 이미 세금 낸 것 중에서 그 기간에 내야 될 금액을 초과해서 냈다. 초과 금액을 잡는 계정이 단기 법인세 자산입니다. 그 금액은 단기 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한다. 자, 두 번째, 올해는 결손이 났어요. 결손. 19년에 결손 발생. 자, 세무상 결손금은 그 후 연도로 10년간 이월됩니다. 이것은 10년간 이월공제. 그런데 중소기업일 경우는 결손 생긴 년도에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작년에 세금 낸 걸 환급받을 수 있어요. 2018년도 세금을 2019년 3월쯤에 납부를 하죠. 이 결손금을 전년도로 소급 공제를 받으면 전기 납부한 세금을 신고할 때 우린 작년도 세금을 환급받고 싶다. 이때 소급공제 신청을 하면 전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을 해줍니다. 단 이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만 대상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일 때. 그러면 이런 경우에 결손이 발생을 했는데 세금 환급을 받는다. 환급받을 세금은 차변에 회계처리를 할 때 차변에 단기 법인세 자산. 대변에는 결손이라 세금 낼 건 없죠. 대변에는 단기 법인세 수익을 잡는 겁니다. 법인세 수익. 이렇게. 그러면 결손 생긴 연도에 소공제를 받게 되면 세전 손실이 보통 나죠. 거기서 이 수익을 빼게 되면 결손이 줄어듭니다. 손실이 줄어드는 표시가 돼서 재무구조가 조금 나쁘게 보일 것이 조금 덜 나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아서 환급받을 세금, 그 세금도 단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이연법인세 부채,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제도. 자, 이연법인세는 올해 낼 세금이 아닙니다. 미래 세금을 더 내게 되거나 미래 세금을 돌려받게 돼요. 근데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치는 않아. 그 금액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는 거. 이것이 이연법인세 자산의 부채입니다. 먼저 세무조정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무조정을 해서 세금 계산하는 방식은 출발이 당기순이익입니다. 세전순이익. 세전순이익. 우리 실제 세무조정할 때는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연법인세 계산할 때는 세전이익이 계산 기준입니다. 세전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당기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다음에 할 때 법인세 비용을 송금불산입하나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세무 조정을 해요.
가산 조정을 더하고 차감 조정을 뺍니다. 여기 이제 세무상의 소득이죠. 과세소득. 그러면 이런 사항이 세무조정사항입니다. 자, 이런 세무조정사항은 올해 세금을 늘리거나 줄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미래 세금에 영향이 없는 거. 또 어떤 것들은 올해 세금을 늘립니다. 증가시키면 그것이 없어지는 미래에는 세금을 감소시켜요. 또 어떤 것들은 올해 세금을 줄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효과가 미래에 이제 반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전돼서 세금을 더 내게 합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를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세무조정사항을 크게 둘로. 하나는 일시적 차이. 또 하나는 일시적 차이 반대 개념입니다. 영구적 차이. 자, 기준서에서는 영구적 차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념을 이야기해서는 영구적 차이로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영구적 차이로 쓰겠습니다. 일시적 차이는 올해 세금을 늘리게 되면 미래 세금을 감소시켜요. 미래에는 반전된 효과가 차감 조정이 생겨요. 송금산입, 입금산입. 세금 미래는 올해 늘리고 미래 세금을 감소시켜요. 반면에 차감 조정의 일시적 차이는 올해 세금을 줄였죠. 마이너스니까. 그 효과가 미래에 그 해당되는 자산부채가 없어지면 반전됩니다. 입금산입, 송금산입. 미래 세금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이런 일시적 차이들을 올해는 세금을 늘렸지만은 미래 세금이 그로 인해 감소되니까 감소되는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자. 자산으로. 그래서 이런 미래 세금이 줄어들죠. 미래 세금을 차감하는 거예요. 세금을. 이런 것을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이 아니에요. 미래 세금을 감소시킨다. 그럼 차감할 일시적 차이. 미래 세금을 증가시킨다. 가산할 일시적 차이. 이런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법인세 효과를 인식하자. 이것이 바로 이혼법인세입니다. 그러나 영구적 차이의 경우는 올해 세금을 늘리면 끝이죠. 미래 영향이 없죠. 그래서 올해 비용, 법인세 비용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올해 법인세 비용이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반영하고 단기 법인세 자산이나 부채에 반영해야죠. 영구적 차이들은. 그래서 이혼법인세는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미래 세금을 절감하거나 늘리는 부분, 더 부담하게 되는 부분, 그것을 자산의 부채로 인식하는 거. 이것이 이혼법인세 자산과 부채입니다. 그럼 왜 이혼법인세 자산 부채를 복잡한데 인식하는 거냐? 이걸 인식하지 않게 되면 회계 이익의 법인세 비용이 대응되지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자산 부채 평가를 잘못하게 돼요. 이혼법인세 자산은 올해 세금을 더 내긴 하지만 미래 세금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 효과로 인해서 미래 세금을 돌려받아. 그럼 돌려받을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해야죠. 또 하나, 올해 세금을 줄였어요. 줄였지만 그로 인해서 미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더 낼 금액을 부채로 인식해야만이 자산 부채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혼법인세를 하는 목적은 회계 이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잡자.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자산 부채를 적정히 인식하자. 평가하자. 그게 바로 이혼법인세 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회사의 회계 이익이 X1년도에 20X1 년에 회계 이익이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회계 이익은 전부 다 유가증권에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 이익입니다. 유가증권 평가 이익은
회계상은 시가 상승하면 잡죠. 세법 인정 안 합니다. 손실도 인정 안 해요. 뭐 부도덕 나지 않는 한 인정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연도도 이익이 10만 원 났습니다. 회계이익이 세전순이익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유가증권 평가 이익이라서 세무 조정할 때 입금을 산입시킨 거예요. 입금을 산입. 입금을 산입. 바로 차감 조정입니다. 차감 조정을 하면 과세소득은 0이 됩니다. 0. 법인세율이 얼마가 되든 이게 0이면 세금은 안 나오는 거죠. 법인세율을 20%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0에다 곱하게 되면 0이 나오는 거죠. 법인세 부담액은 0이 됩니다. 0. 그런데 다음 연도에 그 주식을 판 거예요. 팔게 되면 원래 취득금액 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세무상은 이 평가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회계상 장부가 늘어나 있죠. 10만 원만큼 늘어나서 이익을 잡았지만 당초에 그 유가증권 다 떱니다. 떨지만 세무상 인정하지 않죠. 따라서 다음에는 요 입금을 산입을 반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파셨습니까? 유보 추임. 마이너스 유보죠. 입금을 산입. 이걸 추임합니다. 플러스 유보 이렇게. 그럼 과세소득은 20만 원이 나옵니다. 세율은 20%로 가정하면 곱하면 4만 원 나와요. 그러면 이 올해 법인세 부담할 부분을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할 것이냐. 이걸 그냥 실제 법인세 내는 금액을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하면 회계이익이 이상하게 표시가 돼요. 자, 당기순이익 표시. X1년도 회계이익, 세전이익은 10만 원이죠. 여기서 법인세 비용을 뺍니다. 빼게 되면 법인세 비용은 없죠. 0. 없죠. 부담액이.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10만 원 나와요. 자, 다음 연도도 회계이익은 세전이익은 10만 원입니다. 근데 법인세 비용은 얼마죠? 4만 원. 그럼 당기순이익은 6만 원 표시가 돼요. 바로 회계이익은 똑같죠. 똑같은데 법인세 비용이 변동돼서 당기순이익이 변동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X1년도는 법인세 비용이 없어서 법인세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죠. 법인세가 없죠. 부담이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회계이익과 법인세 비용이 대응이 안 돼요. 10만 원의 법인세 비용은 0이죠. 여기는 똑같은 10만 원인데 법인세 비용은 4만 원 표시가 돼서 회계이익과 법인세 비용이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연법인세 제도를 도입을 한 거예요. 세전이익, 회계이익에 적정한 법인세를 대응시키자. 그럼 세율 20%이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이 2만 원이 나와야죠. 여기도 10만 원에 20%, 2만 원 나와야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8만 원씩 표시가 돼서 법인세 비용의 법인세 세무 조정에 관계없이 세전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가 표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분개를 하냐? 자, X1년도 법인세 낼 건 없죠. 그런데 이 입금을 사입된 금액이 차감됐죠, 지금은. 근데 미래에는 가산돼서 가산 조정이 나타나서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더 낼 세금이 얼마냐? 세율 20% 보면 2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X1년도는 회계처리를 할 때 차변에 법인세 비용을 인식합니다. 2만 원. 회계액에 대응하는 법인세죠. 2만 원 인식. 비용 2만 원. 대변에 올해 낼 법인세는 없죠. 그래서 당기 법인세 부채는 아닙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주식을 매각하는 미래,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미래에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그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는 거죠. 이연 법인세 부채.
그리고 X 이연도는 법인세 낼 게 얼마죠? 4만 원이죠. 4만 원 세금을 내야죠.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대변에 당기 법인세 부채 또는 미지급 법인세를 잡습니다. 당기 법인세 부채. 금액은 4만 원이죠. 세금 낼 거. 그리고 작년에 잡았던 부채가 이제 세금을 더해서 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차변으로 가죠. 차변에 이연법인세 부채. 부채를 없애고 그다음 그 밑에다가 차이만큼을 법인세 비용을 잡습니다. 2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이렇게 분기가 되는 거죠. X1년도는 세전이익 10만 원. 법인세 비용 2만 원이죠. 그리고 부채가 인식이 되고 다음 연도는 세금 낼 금액은 4만 원이죠. 단기 법인세 부채를 잡고 그리고 법인세 비용으로는 2만 원 인식하는 거죠. 2만 원은 바로 이연법인세 부채를 제거한 것과 차이입니다. 차이 2만 원. 이렇게 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연법인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계이익의 법인세 비용이 적절히 대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국제회계 기준이나 일반 기업회 기준은 모두 이연법인세 제도를 쓰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일반 기업회 기준에서는 중소기업일 때는 회계처리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인식을 안 하고 그냥 단기 법인세 부담액을 비용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대상이 누구라고요? 일반 기업회 기준 적용하는 중소기업들. 중소기업 아니면 안 됩니다. 중소기업 특례 규정에 예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아니면 전부 다 이연법인세 자산가 부채를 인식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연법인세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째는 이연법, 두 번째는 자산부채법. 이게 처음에 이연법인세 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이연법을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회계적 개념도 손익계산서 위주로 손익계산서를 중시하는 그런 개념이었죠. 그러다가 회계 개념이 점진적으로 손익계산서 위주에서 재무상태 위주로 바뀐 거예요. 바뀌면서 이연법인세 개념도 바뀌었죠. 이연법인세는 그 과세소득과 당기순이익, 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부채 차이를 조정하는 거다. 사실은 회계상 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자산부채 차이를 유발합니다. 일시적 차이면, 기간적 차이면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양편 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자산도 늘리고 부채도 늘리고 양편 조정, 자산 늘리고 뭐 자본 늘리고 했다 나중에 다시 양편 이렇게 양편 조정을 하는 경우는 뭐 자산 늘고 자본 늘고 양편 조정 없어질 때도 양편 할 때는 손익은 사실 영향이 없어요. 근데 자산 부채는 분명히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이연법을 쓸 때는 양편 조정을 할 때 손익에 영향이 없는 사항들은 이연법에서 자산부채를 인식을 안 합니다. 왜? 이연법이라는 제도는 회계 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양편 조정 같은 경우는 인식을 안 해요. 그런데 자산부채법에서는 양편 조정하는 것도 자산부채 차이가 생겨요. 있죠, 분명히. 세무 조정을 양편 조정해서 소득은 영향이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연법에서 자산부채 인식합니다. 하면은 관련된 걸 잡게 되면 자본 자체가 세후 자본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개념이 자산부채법으로 옮겨가면서 자산부채 쪽 중시하는 개념 옮겨가면서 이연법세 제도도 바뀌었죠. 이연법에서 자산부채법으로. 제가 이제 회계사 돼가지고 이제 근무하는 중에 이제 이 제도가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제가 이제 시티은행에 미국에서 이제 시티은행 한국 지사 그때 지점이었죠. 한국 지점에 이연법세 제도를 과거 이연법 따라 계산했죠. 그것을 자산부채법 따라 바꿔서 다시 리포팅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회계법인에서 이제 가서 일을 제가 거의 한 달 동안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념은 다 한국채 국제기준 IFRS나 그다음에 일반 기준 모두 자산부채법에 따라서 이연법에서의 자산부채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산부채법과 이연법은 어떤 차이가 있냐? 자, 도표 보이시죠? 박스. 먼저 인식 대상이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 이연법은 회계 이익과 과세 수익의 차이에 대해서 하는 거죠. 차이 중에서 기간적 차이를 유발하는 거. 그러나 자산부채법은 자산부채 차이죠. 장부상의 자산부채와 세무상의 자산부채 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에서 자산부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세율이 달라요. 이연법에서는 올해 세율을 써요. 차이가 발생한 그의 세율. 반면에 자산부채법은 자산부채가 소멸되는 미래 세율을 씁니다. 그게 없어질 때 미래 세율에 의해서 세금이 절감되거나 더 내게 되죠. 그래서 적용하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율이 똑같으면 차이가 없지만 세율이 다를 때는 발생한 연도와 소멸한 연도의 세율이 다를 때는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법인세 비용을 잡는 순서가 달라요. 이연법에서는 자, 이게 법인세 비용이죠. 얼마? 대변에 당기 법인세 부담액을 잡죠. 미지급 법인세, 당기 법인세 부채. 부채 얼마? 그 다음에 여기 이연법인세 부채를 잡는 걸 경우를 하겠습니다. 이연법인세 부채. 이렇게 잡을 때 이연법에서는 이걸 제일 처음에 인식을 합니다. 세금 낼 게 얼마냐?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인식을 해요. 그리고 이연법에서는 이 차이예요. 여기 세 번째입니다. 반면에 자산부채법에서는 당기 법인세 부채 인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가지고 상대 계정을 잡는 것이 법인세 비용입니다. 이게 세 번째죠. 그래서 결국은 자산부채법에서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먼저 평가를 하고 전년도와 증감을 계산해요. 해서 반영을 하죠. 감소나 증가된 걸 반영을 하고 상대 계정의 법인세 비용으로 맡겨 넣으면 회계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연법에서는 순서가 1번, 요거부터 잡고 빨간색이죠. 2번은 법인세 비용 인식하고 이연법인세는 대차 차이를 껴넣는 거예요. 요게 껴넣는 거죠. 빨간색에서는. 네, 자산부채법에서는 법인세 비용을 껴넣는 거죠. 대차 맞추는 숫자로. 인식하는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의 종류는 이연법에서는 차이를 기간적 차이냐, 일적 차이냐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또는 영구적 차이냐로 구분합니다. 자산부채법에서는 자산부채 차이만 딱 발라내니까 자산부채 차이가 전부 다 일적 차이죠. 그러니까 영구적 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없지만 실제로는 있는 거예요. 개념상 사실은 자산부채 차이를 유발하지 않는 세무조용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영구적 차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어떻든 그런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건 비회생의 차이는 아니에요. 자산부채 차이는 아닌 것이 어떻든 그런 차이도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개념상으로는 일적 차이만 구분합니다. 자산부채 차이다 일적 차이죠. 그리고 이연법은 과거에 썼었죠. 처음에. 지금은 전부 다 자산부채법으로 다 바뀌었죠. 자, 이제 자산부채법에서의 이연법에서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자산부채법의 핵심은 회계상의 자산부채와 자산부채 장부금액 그리고 세무상의 자산부채, 세무상 자산부채 금액을 이렇게 부릅니다. 세무기준액. 그 차이가 일적 차이예요. 그러면 세무기준액이 뭐냐? 세무기준액은 먼저 자산의 세무기준액. 그럼 자산이 뭔가요? 자산.
자산은 미래에 자원을 유입시키거나 자산은 또는 그 유입시킬 때 자산이 없어지면서 비용화되죠. 그러니까 모든 자산은 미래 비용입니다. 그럼 세무상 자산은 뭐예요? 미래에 송금 공제 가능한 거, 그게 자산이죠. 자, 자산의 세무 기준액은 자산이 장부로 회수가 될 때, 일단 이 기준서에서는 모든 자산 부채는 장부로 회수가 되거나 결제된다는 기본 가정이에요. 결산상 장부로 회수가 되거나 장부로 결제가 될 때, 그때 자산이란 것은 송금 공제를 받는 겁니다. 자, 자산의 세무 기준액은 자산의 장부 금액이 회수될 때, 기업에 유입될 과세 대상 경제적 초익에서 자산 팔면 돈 들어오죠. 거기서 자산 장부를 빼야죠. 송금 공제를 받습니다. 그 송금 공제되는 금액이 바로 세무 기준액이에요. 자산의 세무 기준액. 또 하나, 미래 효익이 들어올 때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면 세무 기준액은 장부 금액과 같은 겁니다. 왜? 과세가 안 된다면 일적 차익이 없는 거죠. 일적 차익이 없다면 세무 기준액은 회계상 장부와 같은 겁니다. 자, 회사에 토지가 있어요. 토지. 토지 장부는 100입니다. 근데 세무 기준액은 텍스, 세무 기준액은 80이에요. 요 차이가 일적 차이죠. 일적 차이 20. 자, 미래 토지가 처분될 때, 처분. 100의 이 토지를 장부 금액에 처분된다고 보는 겁니다. 회계에서는.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죠. 100만큼. 현금 100, 토지 현금 100. 그러면서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장부 100이 회계상은 없어지겠죠. 없어지면서 대면 토지 100. 차변에 손 비용이 잡히는 겁니다. 비용이. 그래서 토지를 장부액대로 매각하게 되면 회계상은 수익과 비용을 상계해서 차익만 잡죠, 보통. 차익만 잡으면 처분 손익이 없는 겁니다, 결국. 총액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는 세무상 장부가 80이라면 세법에서는 이것을 100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토지는 80이다. 80. 그럼 비용도 80인 거죠. 결국 세무 기준액이 뭔가요? 자산의 세무 기준액이라는 것은 자산이 장부액으로 매각될 때, 회수가 될 때, 장부액만큼 회수가 될 때 경제 효익이 생겨요. 거기에서 송금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세무 기준액이라는 거죠. 미래 공제 가능한 거. 자, 그럼 부채 세무 기준액은 뭐냐? 부채 세무 기준액은 미래 부채가 없어질 때, 부채가 이제 대변이 있죠.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대변이 뭐가 생기죠? 수익이 잡혀요. 수익. 그게 부채입니다. 또는 부채라는 것은 돈이 나갈 때, 돈이 나갑니다. 미래에 나갈 때 부채를 없애게 되면 송금을 잡을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부채는 두 가지 경우예요. 첫째, 부채로 인해서 미래에 송금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송금 공제를 받을 것을 뺀 거, 받을 수 있어? 빼고 남는 것이 공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무 기준액이에요. 자, 일반적 경우 부채와 관련하여 미래 회계 기간에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차감한 거. 그럼 뭐죠? 공제되지 않을 금액이죠. 공제되지 않을 금액이 부채의 세무 기준액입니다. 두 번째, 수익을 미리 받은 경우가 있어요. 선수수익. 그러면 미래에 선수수익이 없어지면서 뭐가 잡히죠? 수익이 잡혀요. 그게 부채입니다. 두 번째는 수익을 미리 받았다면 장부 금액에서 미래에 과세가 되겠죠. 과세되지 않을 걸 빼세요. 그게 바로 세무상 부채의 세무 기준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시적 차이.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실무적으로 할 때. 실무적으로 이 자산부채 차이를 어떻게 구하냐.
자산을 구한 다음에 자산부채 장부금액 그리고 세무 기준액을 구해서 차이를 구한다. 그걸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무 조정을 해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면서 을표를 작성해요. 그 을표에 있는 유보들 있죠. 유보들이 바로 세무 기준액과 장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적을에 있는 유보를 반란해서 기말에 있어요. 기초, 감소, 증가, 기말 잔액을 뽑아내시면 그게 다 자산부채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적을의 을을 참고해서 반란해주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자적을에 없는 것도 있어요. 자적을에 적히지 않지만 왜? 유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유보만 적습니다. 거긴 없지만 실제로 세무 기준액이 있어서 미래에 세금을 줄이는 것도 있어요. 자, 그게 어떤 게 있는지 아셔야죠. 자적을에 있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별도 몇 가지 세무 기준액을 갖는 그것을 뽑아내서 쭉 적으시면 그게 바로 결산상 장부금액하고 세무 기준액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자적을의 유보 외에 추가적 어떤 서식에서 어떤 것들이 있나? 일적 차이를 있는 것들이 첫 번째, 업무용 송차를 우리가 빌려서 써요. 리스나 렌트. 리스나 렌트 하면 감가상각비가 없죠. 일부 분들은 리스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는 운용 리스 자산도 사용권 자산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세무상 인정 안 합니다. 그건 인정 안 해줘요. 다 리스료, 운용 리스는 리스료가 송금이에요. 세무상. 근데 문제는 세무상 리스료를 송금으로 보더라도 세무상은 그 금액 안에 일정한 금액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봐서 세무 조정을 합니다. 세무 조정한 다음에 그 금액이 업무 사용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1년에 800만 원 넣으면 그걸 부인해요. 했다. 그 다음에 추인합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처분이 기타 사유출이에요. 기타 사유출이긴 하지만 그의 추인이 되기 때문에 자산의 세무 기준액을 갖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업무용 송차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초과. 두 번째, 업무용 송차 처분 손실도 1년에 800을 넘어가면 부인당해요. 했다가 그 후에 800씩 추인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분 손실이라서 유보가 아닙니다. 자적을 해서 관리 안 해요. 그러나 미래 송금 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무 기준액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 지정기부 한도 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 처분이 기타 사유출이에요. 그러나 그 후 10년간 이월시켜서 한도 미달 생길 때 송금 산입해요. 따라서 이것도 세무 기준액을 갖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스톡옵션 부여. 미래에 주식을 발행하거나 자기 주식을 사서 줍니다. 그런 경우에 주식결제용 주식기준 보상. 회계사항은 자산부채를 잡지 않죠. 비용을 잡고 대변에 주식 선택권이라는 자본을 잡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미래에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줄 때 송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가 차이만큼. 그래서 이것도 세무 기준액을 갖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적을에 있는 거, 기말 잔액, 그 다음에 이런 사항들 뽑아내서 그것들이 바로 일적 차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런 것들 중에서도 이연법인세를 이익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다음 강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하지 않는 거 어떤 게 있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와 자산 인식에서 인식 요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1차 강의 끝내고요. 2강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